한우진이 남긴 유서 마지막 줄이 지은호가 알면 못 살 거야였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이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찢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간이식 절대 해주지 말라고 부탁하러 내려왔던 한우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거든요. 한우진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약속을 피했고 장례 끝나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죽으러 가기 전에 들른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요.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 문을 닫는 소리까지 듣고도 잠을 못 잤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눈만 보면 한숨이 늘어졌고 지강호는 누나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져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강호는 원래 자격지심과 불만이 많은 편인데 이번엔 유난히 죄책감을 건드리는 말만 뱉고 있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시간 서울의 박진석 집은 더 난리였습니다. 박진석은 기업 대표답게 늘 냉정한 척했는데 한우진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테이블 끝을 쾅 치며 CCTV 끝이 택시 내린 데라면 누가 일부러 끄는 거잖아요 라고 몰아붙였고 고성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얼굴로 오히려 박성재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걔를 그렇게 몰아붙였으니까. 누가 몰아붙였는데요? 어머니가 끝까지 숨긴 게 뭔데요? 고성이는 그 말에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앞에서는 자상하고 다정한 완벽한 아내였고 박성재 앞에서도 너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우진이를 찾아내. 이제 난 길이 없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우진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열쇠인 것처럼요.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박영나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고성이의 차량에 위치 추적을 붙여둔 상태였고 우진이가 사라지기 전 동선을 거의 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박영나가 그 사실을 박진석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박진석이 우진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죄를 숨기는 것처럼 시선을 피했거든요.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미 박영나 쪽으로 기울어 있는 남자였죠. 그런데 고성이는 그 미묘한 감정을 눈치챘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환을 따로 불러서 아주 조용히 그런데 더 잔인하게 흔들었습니다. 지환아, 내가 영나를 좋아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내 인생 망가뜨리는 건 쉬워. 근데 반대로 내가 내 편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어. 이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같은 목소리로 하는 사람. 이지환은 속이 뒤집혔지만 더 무서운 건 박영나가 이 판에 더 깊게 빠질까봐였어요. 그래서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우진이를 찾는 건 제가 할게요라고 말해버립니다. 스스로 고성이의 눈을 속여야 박영나가 덜 다칠 것 같아서요. 한편 이지혁은 이미 다른 루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일을 잘하고 냉정한 비혼주의자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엔 사람을 놓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지은호가 흔들릴 때는 더 그랬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대학 후배였고 과거에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그 마음이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간이식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박성재와 함께 보육원 기록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보육원이냐고요? 고성이가 혼잣말처럼 흘린 한 문장 때문입니다. 라야, 미안해. 보육원에 널 두고 간 거 정말 미안하다. 박영나의 애칭이 라야라는 걸 박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그 말은 박영나에게 하는 사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고성이가 사과해야 할 아이가 박영나 말고 또 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때 지은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번호 없음.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받았는데요.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하우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우진은 평소처럼 다정하지도 솔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끝까지 오빠란 말도 동생이란 말도 못했는데 미안하다. 한우진, 지금 어디야? 가지마. 진짜 가지마.
나 이름부터 거짓말이었어. 내 호적 이름 한유라였거든.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하우진이라는 이름도 친구라는 관계도 심지어 성별까지도 누군가의 손에서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요? 누구겠습니까?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아들을 숨기기 위해 딸로 신고했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아들로 만들고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이 새까매졌습니다. 하우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간을 내놓게 되는 거 그건 싫었어. 내가 나 때문에 무너질까봐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지은호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 괴로워하던 지은호가 이제는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렸다는 죄책감까지 떠안게 생긴 거였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정순이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끌어안고도 말을 못합니다. 정순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의 딸로 키워진 아이지만 피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다만 말하는 순간 지은호의 인생이 부서질까봐 숨겼던 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박진석은 고성희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 안에는 출생 관련 서류와 병원 기록이 섞여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습니다. 한우진의 출생 기록에 박진석의 이름이 아버지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별표 친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후계자 필요. 가는 준비해둘 것. 박진석이 숨겨온 진짜 죄가 뭔지 그제야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가 악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이렇게까지 간이식에 집착하게 만든 시작점이 박진석의 욕망과 선택이었다면요. 박진석은 봉투를 덮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 머릿속에는 한우진이 왜 그렇게 약한 아이가 되는지까지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애초에 이 병이 이 집안이 만든 병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같은 시간 이지혁은 지은호를 찾아옵니다. 지은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힘없이 웃습니다. 선배, 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은호, 너 지금 간이식이 문제가 아니야. 너를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봐야 돼. 근데 우진이는 하우진이는 죽으러 갔대요. 그래서 더 빨리 찾아야지. 그리고 너 혼자 짊어지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지은호는 그 짧은 문장에 또 무너집니다. 거절당했던 마음 때문에 더 말 못했던 지은호가 이제는 이지혁의 옆에 있을게 한마디에 다시 살아보려고 애써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영나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알림이 뜹니다. 고성희의 차량이 서울이 아니라 부산 근처 숲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들었던 그 말, 근처 숲의 오두막 같은 곳에서 쉬려고가 갑자기 칼처럼 되살아납니다. 하우진이 말했던 오두막, 고성희의 차량, 그리고 사라진 한우진.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짧게 말합니다. 지환 씨, 지금 당장 가요. 그 오두막 우진이가 있을 거예요. 이지환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이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숨긴 진짜 얼굴을 이번엔 내가 끝까지 끌어내겠다고요. 마지막으로 고성희는 차 안에서 거울을 봅니다. 화장은 멀쩡한데 눈동자만 미친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혼잣말을 합니다. 우진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넌 내 마지막이야. 내가 무너지면 나도 끝이야. 그리고 그 말 끝에 고성희는 아주 낮게 덧붙입니다. 지은호,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